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81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나? 네, 또 한 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매주 녹음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하나의 작은 소소한 취미인데, 그냥 혼자 이렇게 넋두리처럼 하는 이 방송이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이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이제 바리스타 이제 원래 원년 멤버 우리 주민님이랑 우리 김언니 그리고 이제 볼매님을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또 스케줄들이 또 안 맞아가지고 일단 저 혼자 이제 녹음을 하도록 할게요. 조만간에 이제 멤버들과 이제 좀 만남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눈치 볼 일이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거의 이제 마스크만 쓰고 다닌다는 것 빼고는 이제 예전의 일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만큼 이제 일상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안 걸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걸린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걸리셨는지 안 걸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아직도 안 걸리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반면에 이제 걸린 분들도 상당히 많죠. 저희 가족들 중에는 이제 대다수가 이제 뭐 친가든 뭐 이제 처가든 많이들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건강 관리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제 목이 또 잠겼는데 이 목이 잠긴 게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 근데 또 어쩔 땐 또 괜찮아요. 또 이게 목 잠긴 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침이라 그런 건지 또 이렇게 또 낮에 되면 또 괜찮아지는데 아무튼 이제 목소리가 이제 예전보다는 더 자주 많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딸꾹질까지. 자, 181회 이제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오늘의 방송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주저퍼레이드가 대다수고 사실 뭐 일상이 거의 저는 이제 강의가 주되다 보니까 맨날 주접이지 거의 맨날 주접만 떨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습 위주의 클래스가 있고 이제 강의가 많이 수반되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팡팡 놀다가 지난주는 뭐 왼종일 놀았어 왼종일 왼종일 놀다가 이번 주에 이제 개강이 하나 했어요. 네, 클래스가 하나 개강이 돼서 이제 바리스타 과정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주접이 좀 많죠. 주접이. 그러니까 혼자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주절 얘기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일상이 뭐 이제 저는 주접이에요. 일상이 일상이 주접이야. 근데 이제 방송에서도 또 이제 나의 또 주접을 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소재는 뭐 이제 커피도 이제 먹어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소리 에스프레소 바를 다녀온 이제 또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예전 같으면야 이제 에스프레소 바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커피를 먹어보고 이제 커피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 몇 년 동안 거의 혼자 놀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이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어. 혼자 하는 게 편해. 물론 심심하지. 심심한데 이게 또 혼자 놀다 보니까 이제 혼자 노는 게 익숙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여럿이 놀면 여럿이 노는 또 맛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이 이게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게 서로 다른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언제 우리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이게 다 또 사정이 생겨갖고 뭐 안 된다 또 누구는 된다 또 누구는 몇 시엔 안 된다 또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혼자 하는 게 이제 좀 편해졌죠. 자, 오늘 방송을 할 때 워밍업 차원에서 또 이제 부팅을 할래니 자 오늘 빙그레 커피에 이제 요 아카페라 이츠 라떼 시리즈입니다. 이미 예전에 제가 이거 몇 번 소개했는데
빙그레에서도 이제 조금은 적극적으로 음료를 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아카페라 시리즈 그 뭐야 페트병 타입의 저렴한 거, 그 시리즈 발라라떼도 리뷰했었죠. 그거 말고도 이제 컵커피 시리즈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명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예술은 잘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아는 척할 순 없잖아. 제가 어줍지 않게 뭐 그림 아는 척 가끔 이제 했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술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데 잘 너도 인정하냐? 네. 좋아는 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집에 걸어놓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츠 라떼 이제 플랫 화이트 제품인데 여기에 빈센트 반 고흐의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 해놓고 1887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 고흐의 이제 자화상 그림인 거죠. 일단 그리고 밑에는 우유와 커피의 스페셜 리스트가 까다롭게 완성한 프리미엄 라떼라고 써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일단 서울 F&B, 그 빙그레 아카페레 시리즈가 대부분 서울 F&B에서 만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유통 전문은 이제 빙그레, 원재료는 이제 브라질 블렌딩 커피 추출액 14%, 써있기로는 이제 브라질과 에티오피아가 50대 50, 네, 원유가 이제 10%, 설탕, 혼합분유, 유크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함량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냉장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인데, 이 컵이 좀 예쁘게 나왔어요. 이 명화가 그려져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상하게 버리질 못해 또 내가 이 쓰레기를 잘 못 버리는 애들 있죠. 제가 그런 애들입니다. 좀 이쁘다 싶으면 이 뚜껑 못 버리고 컵 못 버리고 약간 좀 그런 쓰레기 수집하는 병이 있어 내가. 여러분들도 좀 그러나? 이게 좀 예뻐 보이거나 좀 버리기 아까우면 못 버리고 이렇게 집에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집에 쓰레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이제 좀 깔끔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진열해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어디다가 또 차곡차곡 또 이렇게 박스에 또 넣어놔요. 제가 좀 그런 병이 있어요. 못 버리는 병. 근데 또 언제 또 이게 또 확 돌아버리면 다 기증해버리고 그럽니다. 아니, 쓰레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좀 필 받으면 내가 막 수집했던 거 이런 거 있죠. 그 중고나라에 팔면 편한데 이 중고나라 같은데 팔면 귀찮으니까 또 이거 뭐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가게 같은데 이제 확 기증해 버립니다. 제가 이제 그런 병이 좀 있는데 예전에도 게임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옛날부터 모았던 이 게임기들 다 비싼 거예요. 물론 지금 또 살려면 또 비싸. 그거를 이제 뭐 게임이랑 이제 게임 컨솔 게임기까지 다 기증해 버린 거야. 내가 무슨 필이 받았는지. 가끔은 또 피규어도 싹 또 기증해요. 그래놓고 또 산다? 병신이지 내가. 병신이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병신인데 왜 그러는지 몰라. 이게 정신병인 것 같아. 정신병. 갑자기 또 모았다가 또 막 기증하고. 그러니까 인생은 쓸데없는 짓만 하는 이제 뻘짓이에요. 뻘짓.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뻘짓의 연속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만족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저 하늘나라, 뭐 하늘나라로 가든, 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가든. 아무튼 뭐 인생이라는 게 이제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뭐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뭐 합니다만 어찌됐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찔라떼 요 우리 방고 아저씨의 빈센트 방고 아저씨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 요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버리겠어. 이거 또 이뻐가지고. 자, 커피를 먹어볼게요. 일단 플랫 화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또 플랫 화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주접을 떨어보겠습니다. 제 방송은 그러니까 딱 예전 초창기에는 약간 좀 교육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막 주제를 던지고 막 그랬는데 뭐 어차피 이거 혼자 하는 방송이니까 또 너무 또 뭐 강의하듯이 딱딱하게 하면 누가 듣겠어? 뭐 또 아는 척 한다 또 뭐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커피 시음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새 사연도 없어. 사연도 없고, 뭐 문의도 없어. 이거 뭐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자, 플랫 화이트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세아니안 커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 왜 모르느냐? 이 커피 문화권이 달라서 그래요. 왜 문화권이 다르냐? 사실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비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뭐야, 무역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1위가 석유예요. 1위가 석유. 그리고 2위가 바로 이 커피인데,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기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커피가 2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단순히 가공돼 있는 제품들이 아닌, 우리 일명 이제 공산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원자재로 봤을 때 이제 석유가 보통 1위, 네, 2위가 이제 보통 커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커피에 대한 무역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별로 어마어마하지 않아? 안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에 이제 1340조, 그러니까 1500조, 뭐 2000조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커피가 그만큼 거래량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커피와 함께 원자재 중에서 이제 뭐 철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피만큼이나 많이 거래되는 이 원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많은 이익을 걷어가는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두의 거래량만 100조가 되는 거고 실제로 커피 시장을 따지게 되면 이제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그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나 국가들이 이 시장을 이제 독점하거나 쉽게 다른 시장에 넘기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그건 둘째 치고 이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호주라고 하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가끔 이런 거 많이 혼동하잖아요. 이 오스트레일리아랑 이제 뉴질랜드 쪽을 우리가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그러는데 이쪽 나라에서의 먹는 커피 문화를 이제 오세아니안 커피 문화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그 세력권대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고유한 커피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크게 따지면 유럽, 일본, 미국, 오세아니안,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각 그 대륙별로 커피의 문화가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랜 시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커피라고 하는 음용 문화가 각 나라별로의 이제 색깔과 그 대륙별로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변화되어 가고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삶,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문화라는 건 매우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한국만의 고유한 커피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스턴트 커피 문화예요. 뭐 그걸 배경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커피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쟁과 그 과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미군 물자를 통해 인스턴트 커피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원두를 볶아서
갈아서 먹는 문화보다는 이 가공된 커피를 간편식으로 즐기는 게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문화도 개방이 되고 이제 커피라고 하는 제대로 된 문화들이 조금씩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일본식 커피 문화와 미국식 커피 문화, 최근에는 이 오세아니안 커피 문화 플러스 이탈리아식, 유럽식 다양한 커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유학을 가거나 외국으로 뭐 놀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 아니면 뭐 유학 살러 가는 친구들 기타 등등 여러 방면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트이고 그러한 문화를 다시 역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페 문화를 만들어 간다든가 하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복합적인 커피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복합적인 커피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도 있지만 자기 나라만의 고유의 커피 문화, 특히 이제 일본이 좀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안 스타일만의 자기네들의 커피. 그래서 이 호주에서 유학을 하거나 워킹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얘네들은 에스프레소라는 말도 없고, 물론 있겠지. 어딘가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뭐 숏라떼, 숏블랙, 아니면 롱블랙, 그리고 플랫 화이트라는 고유의 커피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카페라떼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를 들자면 그 이탈리아의 이제 피콜로 커피와 비슷할 수 있어요. 피콜로 라떼. 그러니까 이제 우유의 양이 카페 라떼보다는 좀 적은데 말 그대로 플랫 화이트, 평평한 그러니까 거품 이런 뜻으로서 거품이 얇게 깔려 있는 개념인데 요때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리스트레토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스트레토. 그러니까 리스트레토를 도피어로 투샷을 뽑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개념인데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바리스타들끼리 싸워요. 뭐 호주 유학 출신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의미는 없는 게 그 나라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에 대한 문화인 거야. 문화인 거지. 이 레시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김치. 자, 김치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뭐 고춧가루와 뭐 젓갈을 넣어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집마다 그 김치 만드는 레시피들이 다 틀리잖아요. 아마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5천만 인구가 산다, 그럼 5천 가구가 있다 칩시다. 그럼 5천 가구 중에 어,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있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먹는 문화 자체가 확연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플랫 화이트는 어찌됐든 간에 호주를 대표하는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라떼형 커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진하게 먹는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플랫 화이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폴 바셋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호주식 커피의 이 스페셜티 문화가 우리나라에 선보이게 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주접을 마감하면서 커피를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 이거죠. 자, 이 컵이 예쁜데 이걸 잘 뜯어가지고 아이샤. 일단 색깔은 이런 컵커피로 나오는 스타일의 매우 진한 색입니다. 진해요 색깔이. 자, 이거를 제가 잘 저어가지고 먹어봐야겠다. 자, 잘 저어서 조금 더 이 쌉싸름한 느낌이 좀 있구나.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플랫 화이트라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 약간 느낌이 이래요. 보통 컵커피들 라떼들보다 이 커피의 농도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원유 함량이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라떼류 커피들이 보면 이제 뭐 한 3, 40% 정도 우유를 넣는 거에 비해서 얘는 일단 우유 함량 자체가 좀 떨어지고 뭐 커피 쪽 느낌을 더 연출하려고 좀 신경을 써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맛 자체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일반 라떼보다 진한 느낌이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이 더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이제 우유만 살짝 더 타면 사실 라떼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맛은 있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단맛이 조금 더 이 설탕 같은 인위적인 단맛이 좀 많이 느껴져서 이 단맛을 좀만 더 줄였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먹기에는 되게 부담이 없어요. 진하지만 약간 믹스 커피를 좀 진하게 탄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맛 자체가. 왜냐면 워낙 단맛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 믹스 커피를 이제 좀 진하게 한 두세 개 까갖고 물을 약간만 넣어서 만든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고 뭐 스페셜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겠지? 야, 커피가 그래봐야 커피지. 뭐 스페셜한 게 뭐 얼마나 스페셜해. 맞습니다. 사실 커피가 커피예요. 커피가 커피야. 그냥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스페셜티 정도나 좀 논의를 해야 커피보다는 좀 차스럽네. 뭐 티 같으네. 뭐 이렇게 얘기할 뿐 대부분의 커피라는 게 거진 다 맛은 비슷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약간의 밸런스 그리고 약간의 취향을 타면서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얼마만큼 맞느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략이 되는 건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짜장면 그러면 사실 집집마다 짜장면이 똑같진 않지만 거의 뉘앙스는 비슷해요. 어디는 좀 더 달고 덜 달고 뭐 짜장이 진하네 묽으네 아니면 또 뭐 야채가 좀 더 식감이 살아있네 없네 뭐 이제 이런 정도 뭐 이제 개성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짜장면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커피라고 하는 것 자체도 크게 차별성을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사실 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쉽게 보여서 카페를 차렸는데 돈을 쉽게 벌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어찌됐든 이 아카페라 이 빙그레 시리즈의 이츠 라떼 플랫 화이트 참고로 이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이 베레이션 커피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런 메뉴들이 당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고유의 커피 맛보다는 인위적인 맛들이 더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모카 커피, 바닐라 라떼, 마키아토 이건 그냥 달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블랙 커피, 아메리카노나 그냥 라떼류, 그것도 달지 않은 라떼류를 선호하는데 사실 이런 가공 커피류는 이제 대중성을 띄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을 지향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그렇게 질 떨어지는 맛이라든가 맛이 없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가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이걸 살 때 얼마에 샀지? 2,000원대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2,000원이면 내가 몇백 원 더 추가해갖고 뭐 메가커피에서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메가커피 가서 먹을 바엔 이런 게 간편식으로 이렇게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 만큼 이런 가공 커피를 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 프로모션도 많이 한다든가 또 할인 행사들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뭐 2 플러스 1, 뭐 1 플러스 1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커피 하나 가격이 2,000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접근하기도 편하고 왜냐면 아무데나 가도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제 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이제 대리 만족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대체제로서 저한테는 조금 더 만족스러움을 주지 않나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를 마셔본 소감을 그냥 살포시 주잡을 떨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맨날 하는 레파토리 네, 기사거리들이 있나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피 기사는 일단 뭐 눈에 띄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송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내 생각해도 너무 무책임한 건가? 무책임할 게 뭐 있어? 그냥 나 혼자 하는 뻘짓인데. 그냥 이제 눈에 띄면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차피 제 방송 가볍게 그냥 듣는 거잖아요. 뭐 사실 여기서 뭐 고급 정보를 배우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커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삼아 듣는 걸 거 아니에요? 맞죠? 아 근데 요새 워낙 피드백이 없어갖고 제 방송을 어떤 느낌으로 드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기야 뭐 가끔 이렇게 리플 달리는 거 보면 이게 뭐 들을 게 없다 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예요. 뻘짓하다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일단 눈에 띄는 기사. 컴포즈 커피 너마저 저가 브랜드 가격 인상 본격화. 컴포즈 커피 내달 1일부터 내달 1일이면 이제 5월 1일인가? 5월 1일이죠. 일부 제품 가격 200원에 300원 인상. 메아커피 더벤티 이디야 커피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 나와 있네요. 가성비를 내세운 저가 커피 업계가 가격 인상을 본격화한다. 국제 원두 가격 폭등과 각종 원부자 재료비 상승 등을 가격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그럴 수 있겠지. 네. 사실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부대 비용이 오르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내세우는 게 이제 원두 가격 폭등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싼 재료를 쓰는 카페들이라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뭐 아무리 뭐 싸구려 커피 죄송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올랐다고 음료 가격 2, 300원씩 올리는 거는 거의 한 10% 이상씩 올리는 거잖아요. 보통 2,000원, 3,000원 하니까 뭐 딱히 명분이 되진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남들 올릴 때 같이 올리는 게 좋죠. 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덜 되기도 할 거야. 나중에 이렇게 안 올리고 버티다가 아유 올릴 걸.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워낙 많으니까. 자,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도 다음 달 1일부터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카페라떼 등 일부 음료를 가격 인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카페라떼 카푸치노 가격이 이제 2,500원에서 2,700원, 바닐라 라떼와 헤이즐넛 라떼는 2,800원에서 3,000원. 뭐 그래도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2,500원, 뭐 3,000원대면은 비싼 가격은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닥 저는 이 돈 주고 먹을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아, 저 새끼 또 폄하한다. 뭐 폄하한다. 또 막 깎아내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내 취향이에요. 네. 뭐 이유는 뭐 똑같습니다. 뭐 많은 카페들이 그렇듯이 프랜차이즈 뭐 회사들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돈을 올리는 거죠. 네. 엔젤리너스도 지난 14일부터 총 평균 2.5% 인상을 했고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국제 원두 가격 치솟은 탓인데 원두 선물 가격이 76% 급등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가? 그 선물 거래 가격을 좀 찾아보면 2019년도 이전이 1파운드당 1달러였습니다. 1파운드당 이제 1달러였는데 원두 선물 1파운드가 이제 454g이에요. 454g. 454g. 엄청나게 싸단 얘기죠. 아니, 그 선물 거래가가 454g이 1달러라고. 오지게 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최근에 2021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많이 올라가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거의 2.5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상, 그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거의 2배 이상. 오르기는 많이 올랐어.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엄청 싸잖아. 엄청 쌌잖아. 그럼 그동안 오지게 챙겨 먹었다는 얘기지, 기업들이. 그동안 기업들이 오지게 냉겨 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올랐다고, 조금만 아니지, 많이 올랐다고, 이제 지금 징징거리는 거죠.
징징거리는 거야. 기업들이 그만큼 이 소비자를 상대로 엄청난 마진을 챙겨 먹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르니까 어떻게 해서든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이 기업들의 생리예요. 원래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목적성이 이윤 추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맞죠? 네. 자, 또 하나의 기사,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커피값이 부담스러워서 가성비 편의점 커피가 잘 나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누적 판매량이 뭐 1억 9천만 잔? 뭐 지금 매년 거의 이 두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대요. 지금 여기 데이터로는 한 20% 이상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매년 판매량이 20% 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커피 가격이 오르니까 대체재 쪽으로 자꾸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 하시는 분들 관심이 없어요. 진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자영업자분들 중에 시장 조사하시는 분들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잘 없어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하세요. 그냥 뭐 이런 거지. 코로나가 왔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어떤 규제가 있냐 이런 거나 보지.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자체를 안 해요. 왜? 일하기 바쁘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한가하게 뭐 카페 투어도 댕기고 뭐 카페쇼도 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애들은 돈이 있는 애들이지. 왜? 보통은 인건비에 끼려고 지가 일하기 바쁘거든. 그러다 보면 시장을 보는 안목도 떨어지고 트렌드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도태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자본력이 있는 애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거에 눈독을 들일 시간을 벌 수 있어, 시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돈의 싸움입니다. 시간과 돈이 있는 애들이 이겨요. 그럼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실제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과 돈도 없어. 그러면 더 밀리지.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바리스타 맨날 만나지만 내가 물론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말고도 뭐 같이 일하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바리스타들을 만났을 때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드물어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별거 아닌데 관심들이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야금야금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나간다는 거는 일반 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점점 시장을 뺏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결과적으로는 망하겠구나. 먹히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전에 했었던 방식으로 카페를 차려서 장사를 하면 자본력이 있고 트렌드한 애들한테 먹혀요. 왜? 사람들의 기호는 끊임없이 바뀌고 사람들은 정체되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항상 먹던 것만 먹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렇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것도 먹으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횟수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자주 간 돈가스 집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집만 맨날 가진 않습니다. 물론 자주 가죠. 다른 데에 비해선. 하지만 저기 돈가스 집도 가고 여기 돈가스 집도 가고 뭐 가까우면서 내 단골집도 가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 집만 가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선택지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도 선택지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면 아무리 단골이라도 조금씩 다른 집도 가게 돼요. 그 말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만 커피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가고 시대가 바뀌어가다 보면 옛날에야 카페에서만 먹었어.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맨날 아침마다 커피를 가져가던 손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내에서 커피를 주는 프로그램이 좋아졌어. 뭐 사내 카페도 뭐 싸고 질이 좋고 뭐 무료로 준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카페에 와서 먹겠어요? 안 먹지. 이제는 그 방문하는 빈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시장이 점점 바뀌어 나간다니까? 그럼 편의점 커피라는 걸 처음에 우습게 봤어요. 대부분이.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진짜 제가 2009년, 2010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편의점 커피 그러면 이제 다 가공돼서 나오는 파우치형 커피였어요. 파우치형 커피. 아니면 이제 뜨거운 물 부어서 이제 믹스 커피 같은 걸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대에도 좀 팔리긴 했는데 그렇게 썩 맛있진 않았어요. 다 파우치를 이제 얼음에다가 이제 까서 먹는. 그래서 뭐 한 돈 1,000원 정도 내고 먹었었죠. 한 10여 년 전에도. 근데 이제 대놓고 자기네들이 커피를 질 좋은 커피를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싸게. 그 소비자들이 더 좋아서 가잖아요. 그럼 이런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일반 카페를 갈 사람들이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어디로 가?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가잖아. 그러다 보면 일반 그 소규모 상점들은 수익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도태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슬프게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어. 진짜. 사실 저도 카페 운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올해로 이제 23년 정도 카페업에 이제 종사를 했는데 뭐 바지 사장도 해보고 내가 직접 사장님도 해보고 뭐 매니저도 해보고 뭐 점장도 해보고 뭐 위탁 사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카페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자기 카페 신경 쓰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그냥 쉬는 날이나 좀 뭐 여유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거나 쉬고 싶지 뭐 이거 굳이 이런 거 시장 조사하러 다니고 뭐 맛집 다니고 이럴 여유가 없다니까. 제가 커피를 막 하기 바쁠 때는 맛집 다닐 시간도 없었고 그냥 집에 와서 잠자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한 걸 볼 수가 없었죠. 물론 그런 걸 어디서 그럼 정보를 얻느냐? 직원들 통해서 얻었어. 야, 얘들아, 요새 뭐가 맛있냐?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이제 나는 모르는데 애들은 잘 알잖아. 왜냐면 알바생들이야. 뭐 알바하고 남는 시간에 애들이랑 놀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정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도태되죠. 자연스럽게. 물론 커피를 잘해서 실력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한 분야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을 보는 안목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 다음 기사입니다. 청호 나이스. 청호 나이스 그러면 이거 정수기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호 나이스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찾아볼까? 잠시만요. 사실 제가 뭐 청호 나이스 관심이 있겠어요? 뭐 정수기도 저희는 정수기를 안 쓰거든요. 그냥 생수 사다 먹는데 왜냐면 정수기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진짜? 네. 청원 아이스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는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매트리스, 에스프레소, 뭐 디다 많아.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주거나 이제 좀 뭐 렌탈 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죠. 자, 오래전부터 이 정수기 업체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광고밖에 없네. 오래전부터 이 커피 렌탈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오늘 기사가 뭐냐면 청원 아이스 세계 3대 커피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100% 출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100% 진품 국제 인증 획득까지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하면은 이제 세계 3대 커피로 불리웁니다. 누가 정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을 세력화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세계 3대 커피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예멘의 모카 커피,
쿠바 밑에 있는 저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그리고 하와이 섬에 있는 하와이안 코나, 요게 이제 세계 3대 커피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일본 쪽으로 전량 수입이 됐었다가, 요새는 이제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일본 쪽에서 이제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비싼 만큼의 그렇게 막 매력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도 이제 가격대가 좀 다양합니다. 실제로. 물론 비싸다고 다 비싼 게 아니라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래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생두를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생두가 일단은 눈에 딱 들어온 게 1kg이 37,900원. 물론 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가격은 아닌데, 왜냐면 보통 생두가 만원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하시면 뭐 생두 유통업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뭐 GSC나 뭐 알마시엘로, 뭐 커피 리브레, 뭐 이런 좀 그래도 메이저 회사들 들어가면 사이트에 뭐 이런 건 다 있어요. 뭐 내가 특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제 현재 여기 시세가 제품이 뭐야? 이거 아닌데. 잘못 들어갔나?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아닌데. 자,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노 1. 참고로 브라질이 노 2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은 넘버 1이 없어요. 그 이유는 브라질 그 커피 협회 쪽에서는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 넘버 1이니까 우리는 넘버 2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디다.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렇게 들었어. 자,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라고 해놓고 1kg에 105,600원. 보편적으로 원두들이 이제 만원에서 2만원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싸죠. 제가 최근에 이제 소개했었던 커피들도 뭐 기껏해야 1kg에 2, 3만원에서 비싸야 한 4, 5만원. 뭐 기껏해야 이제 4, 5만원. 왜냐면 그 엘파라이소 커피가 이제 1kg에 6만원인 걸 비교하면 비쌉니다. 비싸죠. 비싼 거 맞네. 비싸다. 비싸! 3만원짜리는 잘못 본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지금 보면은 그 비싸요, 생두가. 지금 시세가 거의 한 7, 8만 원대에서 1kg가 기본 10만 원대가 이 시세인 것 같아요. 생두 시세 자체가. 물론 가공되면은 좀 더 비싸죠. 가공되면. 왜냐면 이제 1kg에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00g에 이제 만 원이니까 보통 100g 정도 살려면은 최소한 4, 5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맛이 남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통 지금 보면은 500g에 이제 6만 원에서 이제 8만 원대 정도 시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생두가. 그러니까 이제 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 그래도 이름값을 해서 일단 비싸요. 비싸. 근데 아무튼 이 커피를 지금 성호 나이스 측에서 지금 판대요. 판대. 출시를 했대. 이거 파는 건가? 내용은 100% 자메이카의 제조사 지모카로부터 자메이카 100% 정품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얼음에서 나오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 카페는 얼음 정수기와 캡슐 커피 머신을 결합해서 판매를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렌탈 사업을 하는 애들도 이제는 커피를 품질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맛과 기호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보통 이런 렌탈 업체들이 다 싸구려 원두들, 우리가 익히 먹는 그런 류의 뭐 강배전에 쓴 커피들을 팔았다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조금 희소성 있는 커피들을 다룬다는 얘기는 소비자의 기호를 변화를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카페를 차려서 하는 사람들도 전략적으로 어떤 시장성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저가 커피 시장이냐, 아니면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커피 시장이냐, 이런 걸 정체성을 잘 잡아야죠.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중간 가격대를, 합리적인 가격대를 잘 잡을 것이냐, 이런 명확한 포지션이 실제로 이제 그 자영업자의 하나의 살아남기 위한 그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나의 주접은. 아무튼 다음 기사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커피도 술도
요즘 핫플에서는 서서 먹는다. 불편해도 색다른 곳 찾는 MZ세대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지.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에스프레소 바, 그, 소리 에스프레소를 다녀온 후기를 이제 좀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데, 뭐 이미 이런 기사는 제가 여러 번 이제 눈팅도 했고, 소개를 별로 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제 책에 나오려고 그러지?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렇게 서서 먹는 바 문화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 기사에는 지금 우리나라 스탠딩 에스프레소 바를 처음 시작했다고 유명한 요 약수동의 리사르 커피를 소개했는데, 사실 리사르 커피가 전략적으로 잘했죠. 왜냐면 얘네들 때문에 에스프레소 바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퍼지게 된 어떤 시작점이 된 건 맞는 얘기니까. 제가 다녀온 곳은 저기 이제 북촌입니다. 북촌. 북촌에 이제 소리 에스프레소 바를 다녀왔고요. 이게 이제 경복궁 쪽에 이제 서촌 쪽과 이 북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촌 쪽에 있는 게 이제 본점이고 이 북촌 쪽에 있는 게 이제 분점이죠. 이제 2호점인데 제가 한 5번 만에 이제 커피를 먹고 왔습니다. 얘네가 6시에 문을 닫는데 일찍 닫아요. 일찍 닫아. 6시가 일찍 닫는 건 아닌가? 6시에 닫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시 2, 30분부터 마감이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한 5시쯤에서 5시 반쯤에 가다 보니까 못 먹었었어. 그다음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먹었죠. 한 3시쯤 가가지고. 그 얘기를 좀 이따 이제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요 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선술집도 서서 음주하고, 네, 카페도 이제 에스프레소 바처럼 서서 먹는다.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뭐야? 스탠딩 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색다른 것들을 즐긴다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어젠가? 어제였나? 용산을 다녀왔어요. 용산. 솔직히 제가 용산 쪽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가요. 왜냐면 옛날에는 전자상가 때문에 뭐 밥 먹듯이 갔었죠. 근데 용산을 가본 지가 거진 한 10년 만에 갔나? 사실 저한테는 용산 쪽에 연고지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용산은 그냥 전자상가에 대한 추억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안 간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상가도 안 가죠. 전자상가도. 왜냐면 갈 일이 없으니까. 요즘 누가 전자제품 사러 용산 갑니까? 컴퓨터 사러도 잘 안 가는데. 다 인터넷으로 시키잖아. 물론 차 끌고 여러 번 지나다닌 적은 있는데 동네를 잘 돌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동네도 좀 구경할 겸 시장 조사도 하려고 갔죠. 어. 근데 용산이 완전히 신천지. 아, 또 신천지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돼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릴 2000년대 초반에 느꼈던 그 용산하고 느낌이 확 달라. 물론 2000년대 그 중반만 하더라도 이제 높은 빌딩들이 막 들어서면서 용산이 변할 때였는데, 물론 그 위쪽으로 좀만 그 윗동네로만 가도 옛날 동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직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아. 저희 봉천 저기 뭐야 신림 이런 데 가보시면 아직도 막 진짜 그 달동네 같은 분위기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 다른 곳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옛스러운 그 서울에 향수가 좀 있으면 좋은데 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싹 더 밀어내고 다 이렇게 개발하는 게 나는 좀 싫은데, 용산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 용산과 지금 완전 확 틀려. 진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철길을 두고 이제 한마디로 철길을 그 뭐야 그 남북이냐? 그건 뭐냐? 위치를 어떻게 봐야 돼? 용산 전자상가 쪽이랑 그 뒤에 국방부 쪽이 이렇게 보통 나뉘는데 거기가 이제 신용산역이랑 이제 삼각지역 사이죠.
거기를 오랜만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맛집들도 좀 보고 이제 또 용산에 이제 용리단길 또 분위기 어떤가 가봤더니 신기한 게 에스프레소 바는 안 보였지만 서서 마시는 이 바 문화형 이제 술집들은 많이 보였어요. 그 확실히 느꼈죠. 아, 요새는 이런 바 스타일에 서서 편하진 않겠지만 바에 기대 가지고 마시는 그런 술집들이 눈에 많이 띄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쪽에도 이제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뭐 직장인들이 모여서 술도 한잔 마시고 나는 용산 그쪽 동네에 그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에요, 그거? 와, 나 아모레 퍼시픽 본사 사옥이죠? 그게 본사 사옥. 용산에 있는 거 봤는데 대박. 와, 나는 이거 무슨 뭐 펜타곤인 줄 알았어. 아니, 뭐 이렇게 대박 커? 아, 돈 많이 벌었나 봐. 역시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대박 나더니 아니, 화장품하고 생활용품 팔아갖고 돈도 오지게 많이 벌었네. 와, 건물 오지게 크대.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진짜. 진짜 처음 봤어.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관심도 없는 거지. 와, 보면서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와, 저 건물 내 거였으면. 근데, 아니,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그 비싼 땅에다가 그 정도 건물 지을 정도면 돈도 많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그 돈이면 직원들 복리후생 다 해주겠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부자시니까 좋겠습니다. 그냥 눈에 확 띄더라고요. 용산 그 뒤쪽에서. 그러면서, 아, 참, 우리나라의 이런 큰 재벌들, 네.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어떨까? 뭐 이런 괜히 또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 용산역 뒤쪽을 제가 갈 일이 없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가 없어요. 그쪽 사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가요. 용산이란 동네를. 차를 끌고 지나간 적은 있지만, 동네를 잘 본 적이 없는데, 저녁쯤에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아,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용산과는 매우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저희 또 그냥 개소리였고요. 자, 다음 기사. 묻지도 않더니 나가래요. 카페 일회용 컵 규제에 혼란 여전. 이런 기사입니다. 손님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주고선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이런 내용인데, 일단 내용은 이래요. 오후 2시경 지난 19일 날 충무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블 한쪽에 벼랑간 고성이 오갔다.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던 소비자 A씨에게 직원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는 억울했다. 앞서 다른 직원이 그에게 매장 내 취식 여부를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줬기 때문이다. A씨는 애초에 직원이 내게 물어봤으면 카페 안에서 마실 것이라고 말하고 머그컵에 받았을 건데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줘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다. 21일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가 시작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제가 스타벅스를 최근에 갔습니다. 우리 주민님이 쿠폰을 줘가지고 우리 주민님 땡큐. 네, 조만간 지금 주민님을 만날 건데 그 로스팅을 좀 같이 하려고 네, 주민님이랑 로스팅을 같이 해서 아마 조만간 제가 녹음을 같이 할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제가 요 한 달 4월 초부터 커피 전문점을 가서 커피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다 편의점 커피나 이런 것만 먹고 있어가지고 또 뭐 학원에서 맨날 커피 먹으니까 맨날 로스팅해서 커피 먹으니까 이제 사 먹을 일이 없었는데 주민님이 이제 쿠폰을 준 게 있어서 그 쿠폰으로 이제 음료를 안 사 먹고 저는 이제 스타벅스를 내 돈 주고 잘 안 가요. 진짜로 내 돈 주고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주니까 주민님이 선물로 줘서 그걸 가지고 텀블러를 사러 갔어요. 왜냐면 이제 바꿔 주니까 요새 뭐 대기업들은 그런 게 잘 되잖아요. 똑같은 거 안 바꿔도 이제 바꿔서 먹을 수 있게 해주길래 처음에 이제 텀블러를 하나 골라가지고 샀죠. 근데 텀블러를 사면 알겠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음료권을 줍니다. 근데 이 음료권이 좋은 게 메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피치 레몬 블렌디드인가? 그게 7,300원이에요. 아, 오지게 비싸. 아니, 무슨, 어우, 음료 하나에 7,300원. 뭐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그게 뭐가 비싸, 이 바보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난 비싸. 근데 그걸 시켰어. 시켰어.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된 게, 아, 이제 모든 카페에서 이제 플라스틱 컵을 없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무식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코로나 이전에 테이크아웃 잔을 쓰긴 쓰는데, 실내에서 못 쓰는 내용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잘못 알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컵 자체를 다 없앤 줄 알았어. 테이크아웃 잔을 다 없애고 무조건 갖고 나가려면 텀블러를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테이크아웃 잔을 가지고는 실내에선 취식이 안 되십니다. 대신에 가지고 나가시는 건 가능해요. 라고 설명을 해서 아, 옛날 그 코로나 이전에 이 테이크아웃 그 매장 내 사용이 안 되는 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던 거죠. 전 테이크아웃 잔을 다 없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조만간에 이제 보증금제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는 되는데 보증금을 주고 테이크아웃 잔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 개념이죠.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불편해지겠죠? 그쵸? 왜냐면 그걸 반납을 해야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제 개념인데, 저는 뭐 이런 거라도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인의 오해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일하는 직원과 이 소비자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이제 오류인데 뭐 이렇게라도 테이크아웃 잔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확실한 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 자체를 전면 규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텀블러 판매량이 늘겠지? 만약에 테이크아웃 잔 사용을 금하면 아마 분명히 텀블러 판매량이 늘 거예요. 뭐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더 많이 사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벅스 가서 그 음료권을 바꿔가지고 이제 또 그 텀블러 사면 음료를 무한 그 쿠폰, 네, 무료 쿠폰을 주니까 그걸로 이제 또 커피 한 잔을 먹고 아무튼 뭐 주민님한테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즐거움 주셔서. 다음 기사는 스타벅스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유효 기간 없앤다. 무기한 사용. 이게 맞죠? 네. 난 이게 맞다고 보는데? 자, 내용은 이래요. 뭐야, 이 광고가 가리고 있어. 스타벅스의 연도별 스타벅스 신규 선불 충전금 금액이 2021년 기준 3,402억이래요. 오와. 대박이다. 하기야 뭐 스타벅스 매출이 2조가 넘어가는데 카카오페이가 3,841억, 토스 1,157억, 네이버페이 913억. 오, 대박. 돈 오지게 많이 버시네요. 좋겠다, 니들은. 씨. 아무튼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제 스타벅스란 이름을 띄었죠. 원래 신세계 그룹이 선불 충전금 유효 기간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소비자들이 충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회수로 귀속되는 것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논란 소지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이건 맞죠? 아니 5년 내 안 썼다고 지들이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응? 아, 그냥 좀 잘한 거야. 잘한 거예요. SSG.com과 함께 선불식 충전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약관 변경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20년 6월 고객 예치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선거래 결제 수단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며 소비자 권익보호와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잘했네요. 이런 거는 솔직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또 시장성을 봤을 때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넘버원 그래도 커피 기업인데 이런 거는 좀 본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다음은 이디야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디야 커피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금 보면 2018년도가 이게 뭐야? 2200억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9년도가 2200, 이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2200억. 그리고 2020년도가 2239억. 2021년도가 2433억이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176억, 194억, 140억, 190억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보면 느껴지는 게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한 걸로 보여져서 실질적으로는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출의 증대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이제 도표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거죠. 이 매출액을 높일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배달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코로나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래? 자, 영업이익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내려놓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오른 건 아니니까 약간 올라갔다 내렸다 그런데 매출이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매출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근거로는 일단 배달 쪽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소비자들이 배달해서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커피도 이 배달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이 커피의 배달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회사에서 이디야나 스타벅스 커피를 대량으로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편식 배달해서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카페까지 갈 필요가 없이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시켜서 먹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대량으로 주문해서 먹을 때는 이런 또 장점이 또 있죠.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카페들마다 이 배달을 어느 정도는 이제 끼고 가야 되는 게 오늘날 현실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 배달을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조금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 기사가 투썸 미디어는 업, 할리스 탐탐은 뚝, 커피 성적 코로나19로 희비라는 기사입니다. 투썸 매출은 4천억을 첫 돌파. 보통 투썸 매출이 5천억 정도로 봤는데 메가커피 영업이익이 136% 상승. 할리스 탐탐 실적 하락 쓴맛이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대형커피 프랜차이즈 실적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가맹사업 매출 톱2는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 커피 2년 새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 천원대 가성비 커피시장을 주도한 메가커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1세대 할리스와 타멘탐스는 큰 폭의 실적 하락에 쓴맛을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기호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저렴한 쪽이나 조금은 더 품질이 좋은 투썸 플레이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하나의 트렌드도 있죠. 왜냐면 할리스나 타멘탐스가 이제 예전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력이 없는 거죠. 이 브랜드가 가격적인 메리트나 품질적인 메리트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잘 변화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거고 변화가 되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것은 뭐 작은 업체든 큰 기업이든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좀 기사는 광고인데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와 파란커피 협업 진행. 이거는 이제 이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뭐 유튜버라든가 뭐 페이스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SNS를 활용을 해서 더 높은 수익과 소비자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예전부터 보였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망래 파란 커피에 대한 콘텐츠를 보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까? 찾아볼까요, 제가? 최근에 보진 않았어요, 이거를. 우리 제 방망래 할머니 요새 컨텐츠를 요새 안 봐가지고, 방망래 할머니의, 가루커피 방장시, 파란 커피라고 나와 있네요. 유료 광고 포함, 지난 수업에 이어 이번엔 가루커피 만나게 먹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아니, 광고는 좀 빨리 지나가봐.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 얼마나 젖었는가 다 맞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조절. 조금만 젖어라. 너희들이 어찌고 탄 거야 맛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오늘 그 수업이야. 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실버들, 우리가 얘기하는 실버들, 그분들이 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제가 느꼈던 게 유튜브를 젊은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엄청 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만 잘 안 보는 거지. 이라고 먹어라. 이거 별로 맛있어. 춘데서. 그리고 홀때 커피 하나 줘가지고 얼마나 맛있냐. 그 커피가 진짜 그 가리피가 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냐. 가리커피가 너희들 맛이 없으면 너희들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일을 할 때 일하고 그럼 가리피가 좀 하나 탁 가지면 얼마나 맛있는가. 몸에 으스르시 녹아. 으시르시 녹는데. 가메리카노는 둘 하나야. 가메리카노, 가루 둘, 설탕 하나. 이게 그 이디야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것 같아요. 둘. 설탕 둘, 커피 둘, 프림 둘이다. 둘. 근데 얼음 내갖고 먹은 사람 있어. 그것도 맛있어. 그러면 설탕을 그대로 이제 얼음 이렇게 설탕을 3으로 올려주세요. 이거 3으로. 3. 옛날에 쓰던 그릇에다가 타주면 진짜 맛있다. 우리는 막 그때 국자로 퍼먹었다. 근데 너희들이 품 설탕 커피 갖고 다닐 거야? 안 되잖아. 내가 너희들 승리를 안 하는데? 내가 근데 너희들 수천억 배 있는 거야.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디야 커피를 소개하는 거죠. 아, 이거 전략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있기는 너무 어렵다. 지려갖고. 야, 나는 그냥 퍼른 커피로 그냥 파란 커피. 불러볼란다. 파란 커피. 이디야 스페셜 골드 블렌드.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골드 블렌드. 만든 거야. 이거 텔레비에서도 이거 많이 먹더라. 자이울즈 설탕. 나는 설탕 좀 낮은 거 산다고 막 그거 따지고 막 그러거든. 이거는 근데 우유도 무주방이더라. 한번 타 먹어보거나. 이거 물 끓는 데만 주전 보러고 있는. 자, 간단하게 그냥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저는 이런 컨텐츠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또 젊은 애들도 이런 믹스 커피를 조금 더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 또 좋죠. 강제적인 뭐 기사거리로 하는 것보단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의 재미도 주고 또 이제 조금 더 노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뭐야? 내 이거 왜 눌렀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누가 올려놓은 건데 한국 카페 특징 이런 걸 하나 올리신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기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페의 특징: 음료가 맛있으면 디저트는 기성품, 디저트가 맛있으면 수제면, 음료가 부실하다. 인테리어가 멋있으면 디저트가 맛없고, 디저트가 맛있고 인테리어가 맛있으면 내 자리가 없다. 뭐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맞네.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카페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커피를 주력으로 하는 곳인데 커피도 맛있고 디저트도 맛있고 디저트도 뭐 인테리어도 좋고 이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다재다능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만능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진짜 막 어벤져스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카페에 뭐 세계적인 바리스타도 있고 세계적인 로스터도 있고 세계적인 파티셰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든가 뭐 이게 딱딱딱 맞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질한 거지. 어느 한쪽이.
이게 현실이야. 그냥 재미삼아 이런 글을 제가 본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제 또 제 마지막 주접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서 제가 그 소리 에스프레소 바 다녀온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간에 쉬는 거 없어. 자, 오늘은 드래곤볼의 이제 사이아인의 역습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나인, 사이나인. 자, 원래 이 드래곤볼을 유년기로 나눌 때 그 중간에 피콜로 대마왕 편이 있는데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사이어인 편의 이제 약간 과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피콜로 대마왕을 죽이고 그 자손 알을 뱉어요. 피콜로가 죽으면서 그때 나오는 일반적인 우리가 드래곤볼에서 만나는 그 피콜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제일 무도회가 또 생겨요. 거기에서 이제 손오공이 유년에서 이제 청소년, 거의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갑자기 큰 키로 나타나죠. 거기에서 이 바로 피콜로 대마왕과 다시 붙습니다. 물론 결론은 이제 손오공이 이기죠. 그 손오공이 이겨서 이제 찌찌랑 알고 있는 그 우마왕의 딸 찌찌랑 이제 결혼을 해요. 찌찌가. 그래서 이제 이 유년편에도 이 찌찌가 나와요. 되게 귀엽게 나오는데 이제 뭐랄까 성년이 된 손오공과 이제 찌찌가 다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천하제일 무도회를 통해 이제 피콜로 대마왕 그 아들 피콜로 주니어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찌찌랑 결혼하는 게 요 드래곤볼 Z로 넘어가는 사이어인 편의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이제 손오공이 결혼을 해서 이제 오반이라고 하는 아들을 찌찌랑의 사이에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드래곤볼 세계관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년편, 사이어인 편, 프리적 편, 인조인간과 셀 편, 그리고 마인부 편으로 일반적으로 나뉘어요. 뭐 요새 나오는 뭐 드래곤볼 슈퍼 카이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후에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 드래곤볼 Z라고 하는 게 요 사이어인 편부터 마인부 편으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프리저까지를 보통을 이제 드래곤볼의 이제 전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많고 이제 관심도가 높고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파생돼요. 뭐 애니메이션 극장판도 물론 유년편부터 있습니다만 요 Z 시리즈부터 이제 더 인기가 많아지고 또 게임 컨텐츠로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전투, 뭐 격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재로 활용되면서 실제로 요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파생 상품과 또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만화책이 시리즈를 거듭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울거먹으니까 이제 이게 좀 앞뒤도 안 맞고 재미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드래곤볼의 이 프리저까지가 이제 저는 솔직히 드래곤볼의 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이 프리저 편까지만 하고 이제 때려칠 거예요. 사실 제가 셀 편과 마인부 편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책을 소장할 때에도 요 프리저 편까지밖에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프리저의 전 바로 이 베지터가 나오는 사이어인 편만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겠지. 야, 너의 그런 얘기 관심 없어. 아, 맞아요. 관심 없겠지.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혼자 읊조리는 거야. 제가 이 만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예민했던 청소년기를 이 시대 때 같이 보내다 보니까 이게 좀 각인이 돼 있어요. 몸에, 내 기억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추억팔이 감성 팟캐스트를 하는 거죠. 사이어인 편의 시작은 이 손오공과 이 피콜로 주니어와 등장과 함께 이 손오공의 형이라고 불리우는 라데츠의 등장과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라데츠라는 사람이 이제 외계에서 왔다는 걸 알리면서 손오공이 내 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생뚱맞죠.
생뚱맞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손오공이 뭐 외계에서 왔다 뭐 이런 설정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서유기의 이제 모티브를 따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봤던 내용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외계인 종족이었다. 이제 이런 설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드래곤볼의 이제 번외편에서 이제 버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의 아버지 얘기도 이제 요 시리즈에 이제 외전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때 라데츠가 손오공을 어떻게 보면 집에 찾아오죠. 네, 집에 찾아와요. 찌찌랑 결혼해서 이제 5년 만에 이제 오반을 데리고 이제 거북하우스로 놀러 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가 달린 이 라데츠가 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이 격투 만화의 하나의 시작점을 알린 게 바로 이 드래곤볼의 이제 전투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변신 모드와 함께 전투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거를 많은 만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개념들이 다른 만화에서도 많이 차용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타이의 데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변신 모드가 좀 있습니다. 용족들의 이제 변신. 이제 드래곤볼의 이런 그 초사이어인 모드라든가 뭐 이게 뭐 고릴라 이렇게 외계 그 거대 킹콩으로 변한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 있죠. 라데츠의 전투력이 실제로 워낙에 높다 보니까 뭐 손오공과 그 떨거지들 그 피콜로를 쌈 싸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전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힘을 합치죠. 피콜로랑 손오공이 힘을 합쳐서 이제 오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피콜로랑 같이 힘을 합치는 모드로 바뀌어요. 원래는 이제 적대 관계였는데, 뭐 이런 설정은 이제 만화나 이제 영화에서 많이 써먹는 거죠. 옛날에 적이 지금은 동지가 되는. 그래서 이때 그 피콜로의 마강살포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에너지를 응집해서 쏘는 이 필살기로 손오공도 죽고 라데츠도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드래곤볼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드래곤볼을 보다 보면 막 죽은 놈도 살리고 뭐 완전 부활이 뭐 쌈 싸먹어. 손오공은 이제 죽어갖고 저 천상계로 갑니다. 천상계. 그래서 개왕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죠. 신에게 가서 이제 수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항권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개항권이 뭐냐면 이제 자신의 전투력을 뭐 2배, 3배 올리는 이제 그런 모드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투력을 올리는 개념과 이제 사이아인 그리고 이제 전투력이란 개념이 전투 수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라데츠가 죽으면서 이 네파와 이제 그 베지터한테 사인을 주게 돼요. 그래서 네파와 베지터가 이 지구를 침략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구로 오게 되는 것부터가 이제 사이어인의 역습이 시작되는데, 이때 손오공이 지구에 없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떨거지 친구들이 얘네들하고 싸우는데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나마 이제 피콜로 정도가 이제 조금 맞서주고 있는데, 네파와 싸우면서 이 손오공의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다 드래곤볼을 나중에 다 살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피콜로가 오반을 이제 전투력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밑밥이 깔리죠. 왜냐면 이제 전투력이 막 강해지는 오반의 어떤 신비로움이 이제 여기서 이제 깔려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밑밥이 회수가 됩니다. 왜냐면 초사이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네파한테도 이제 당해요. 그러다가 손오공이 부활해서 지구로 와가지고 네퍼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때 이제 사이어인의 왕자인 베지터랑 붙는데, 베지터의 전투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2배 개항권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데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 무리수인 개항권 3배를 싸서 베지터를 압도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할 때 베지터가 인공달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킹콩으로 변한 다음에 손오공을 압도하죠. 그러다가 야지로베가
베지터의 꼬리를 자르면서 다시 베지터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오공이 원기옥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필살기로 베지터를 무찌르게 되는데, 베지터가 죽기 직전에 탈출을 해요. 우주선 타고. 왜냐면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아무튼 베지터는 다시 자기네 우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사이어인의 역수편이 일단락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이어인 편부터 이 베지터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피콜로 주니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가 재밌어지면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기에는 조금 세계관이 더 커져요. 이때부터가 이제 드래곤볼이 조금은 폭력적이고 전투를 많이 하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단순하게 애들 싸움이었다면, 막 이제부터는 막 무슨 필살기들이 나오고, 막 가메하메파, 옛날엔 에네르기파였다면 이제 가메하메파, 뭐 이제 뭐 이렇게 순간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이 만화를 봤을 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사이어인 시리즈가 아마 이제 중3? 뭐 요때쯤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 기억엔 이 사이어인 편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으로 더 많이 저한테 각인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이제 페미컴이라고 하는, 이제 슈퍼 페미컴 말고 페미컴이라고 하는 8비트 게임, 콘솔 게임이 있었는데, 이 드래곤볼 Z가 이제 RPG 게임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복사판이었어요. 복사판. 용산 가서 이제 구한 거죠. 드래곤볼 Z라고 하는 이 불세출의 그 작품이 나타납니다. RPG 게임이라는 게 원래 그 페미컴 시리즈에서 뭐 파이널 판타지, 뭐 드래곤 퀘스트, 그러니까 오랫동안 울고 먹던 시리즈가 있었지만, 이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과 이 작품이 하나의 흐름을 타면서 이 드래곤볼을 RPG 게임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액션 게임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액션 게임이 그만큼의 게이머들의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RPG 게임에서 내가 손오공이 되면서 손오공처럼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이 악당들, 우리가 이제 뭐 네퍼나 베지터와 게임 속에서 싸우는 그런 설정들, 또 필살기를 써서 무찌르는 이런 걸 게임을 통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게 되면서, 어릴 때 이 게임을 아주 심취됐습니다. 제가 아주 막 밥만 먹고 이 게임만 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원기옥으로 죽이고, 어떨 때는 뭐 가메하메파로 죽이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잔인하게 죽이나. 물론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하지. 그러니까 드래곤볼 Z 1이 있고 드래곤볼 Z 2가 있습니다. 페미컴 시리즈에서. 그래서 이 사이어인의 강습 사이어인부터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 Z 게임의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이 1, 2를 소장했을 만큼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다 기증해서 내가 미친 거지. 나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미쳤어. 나 시대 왜 이걸 왜 줬을까?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이런 그 페미컴 시리즈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제 미니 페미컴 이런 것도 나오면서, 좀 뭐 게임 매니아들은 옛날 그 페미컴 이 약간 뭐랄까 조이패드 스타일로 돼 있는 거에다 팩 꽂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살까 말까 했는데, 또 내가 너무 일본 거를 사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안 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하고 싶어요. 그 옛날 향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해보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 그 뭐라 할까, 좀 이게 되게 좀 지루해요, 이 게임이. 왜냐면 이 RPG 게임이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의 반복, 흔히 이제 우리가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투력을 올리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 제가 이 게임의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서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디서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런 게임이었어요. 뚜뚜뚜뚜. 들리시나? 이게 드래곤볼 Z2 페미컴 게임입니다. 게임 소리 작아요? 나 이거 정말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또 흥분되네? 물론 요즘엔 게임기가 없어도 그 컴퓨터 에뮬로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좋아한 게 이제 슈퍼 패미콤 시리즈의 이제 드래곤볼 Z 초사이어인의 전설을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같은 데다가 이 에뮬 깔고 이 게임을 들고 다니면서 할 만큼 지금 해도 재밌는 게임인데 크리에이터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용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내가 미쳤나봐. 사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유치한데 그 시절에는 이 만화를 본 어떤 그 내 감정을 이 게임을 통해 대리만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이제 몰입이 잘 됐죠. 물론 지금은 워낙 눈들이 높아져가지고 뭐 워낙 요즘 잘 만든 드래곤볼 게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픽도 훨씬 화려하고 더 재밌는데 그 시절에는 또 이런 게임에 많이 심취했었죠. 실제로 이 드래곤볼 시리즈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웬만한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인가 아니면 이제 뭐 좀 게임이나 좀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거쳐 지나가는 과정일 만큼 하나의 이제 교본이에요. 애니메이션의 교본. 사실 이 드래곤볼의 이제 해적판이 이제 판치게 되는 시즌이 바로 요 사이어인 편부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유년 시절부터 이 해적판 만화책들이 막 돌긴 돌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이 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투가 많이 있는 이 사이어인 편부터 애들이 많이 봤어요. 실제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500원짜리 요 해적판 만화책을 들고 다니면서 수업 중에 이제 보는 애들이 많을 만큼 그 이제 화두가 이 과연 이 드래곤볼의 이후 시리즈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나 뭐 프리저나 뭐 기뉴특전대에 대한 얘기를 밑밥을 계속 깔거든요. 얘네들이 이 도리야마 아키라 씨가 뭐 우주의 제왕 뭐 가장 강한 프리저에 대해서 막 이제 막 뭐 이제 밑밥을 깔아요. 그리고 뭐 슈퍼 사이어인이라든가 뭐 기뉴 특전대라는 게 있다.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 그러면 이제 누가 만화책 구해오면 수업 시간에 그걸 뒤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안 본 만화책들. 또 이 드래곤볼 Z에서는 뭐 도드리안이라든가 뭐 자봉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이어인의 역습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요 이후에 이제 이 세계관이 더 외계로 넓어지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 뭐랄까 이 전투 모드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게 되고 이게 좀 약간 상남자의 만화 같은 느낌? 왜냐면 이 중고등학교 때 좀 피가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AFKN에서 WWF 보고 오면 막 이제 학교에서 막 뒤에서 막 빗자루 들고 싸우고 막 그러고 논단 말이에요. 애들이 유치했었어. 그럼 이제 뭐 드래곤볼 보고 와갖고 막 내가 전투력이 200이다 막 이러면서 병신짓 많이 했는데 그럼 뭐 이제 그런 게 옛날에 이제 추억이죠. 추억. 그래서 이 드래곤볼 시리즈가 저에게 이제 각별했던 그런 얘기를 잠깐 주접을 떨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그냥 얼렁 대충 하는 거야, 내 방송. 자, 마지막 순서. 네, 에스프레소 바인 이 소리 에스프레소를 다녀온 후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요 종로에 있는 소리 에스프레소 바인데 본점이 이제 자하문 이제 거기 보면 경복궁 서촌 쪽에 있는 게 본점이고요. 제가 다녀온 곳은 이제 창덕궁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촌이죠. 북촌. 그 안국역 쪽에 있는 곳인데 일단 여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는 본점과 이 창덕궁점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 커피를 못 먹었어요. 근데 본점이 또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덕궁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또 이 에스프레소 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 동안 제가 간 거라 뭐 매일매일 간 건 아니고 거의 주말쯤에 항상 요 5시나 요 근처 이 시간대에 많이 갔었는데 뭐 붐벼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먹었었을 때도 이제 저 혼자 있었어요. 물론 제가 나오고 나니까 한 두세 팀이 도더라고요. 이 집의 특징이 이제 에스프레소 가격이 1,5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에스프레소가 1유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유로. 그러니까 1유로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이제 1,300원에서 1,500원이에요. 지금의 이제 환율을 좀 찾아볼까요? 지금 얼마인가? 1유로가 현재 1,344원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걸 1유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공깃밥은 1,000원 이런 거. 물론 지금은 1,000원이 아니라 보통 2,000원 아니면 1,5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공깃밥을 추가로 시켜 먹은 적이 좀 없는데 우리 불문율처럼 느꼈던 게 이 공깃밥 1,000원이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 쪽에서는 에스프레소 그러면 약간 1유로 이런 이렇게 불문율처럼 쓰여지는 그 시세라는 게 있대요. 물론 네가 어떻게 잘 아느냐? 나도 몰라.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 전 여기 가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먹었는데 이 집의 특징이 이제 포르투갈의 국민 커피라고 불리는 이제 델타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델타 커피 그러면 생소하실 텐데 이 커피 브랜드가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들어왔었어요. 지금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이 델타 커피 코리아라고 있었고 직접 카페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뭐 맥카페 그러면 이제 라바짜 원두 우리가 라바짜를 좀 쉽게 들었었다가 지금은 이제 맥카페가 라바짜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창기 커피 시장 때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커피를 좀 약간 들어왔었다가 국민 정서에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좀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델타 커피라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일단 2006년도 4월 한경닷컴에 포르투갈의 델타 커피가 명동에 첫 매장을 내고 뭐 델타 커피 코리아 측에서 그러니까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 파트너인 주식회사 델타 커피 코리아와 투자 약정을 맺고 델타 커피 브랜드와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기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델타 커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렇게 남아있진 않는데 저도 초창기 커피 할 때 이 델타 커피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었어요. 물론 먹어본 기억이 잘 안 나요. 실제로 저는 소리 에스프레소의 메뉴를 보면 에스프레소 1,500원, 에스프레소 콤파냐 2,800원, 에스프레소 마키아또 2,000원, 에스프레소 스트라파피토가 1,800원. 뭐 이제 메뉴들이 간단합니다. 주력이 에스프레소인데 콤파냐는 이제 크림을 올린 게 콤파냐고 거품 올린 게 이제 마키아토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매장이 좀 시원시원하고 하얀색 화이트 톤에 또 이제 오픈바 깔끔해요. 뭐 너저분하고 그런 것도 없고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깔끔한 데다가 메뉴도 단촐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그 머신기가 페마 레전드 E61 이제 수동 머신기를 쓰고 있어서 뭐 장비에 이렇게 돈을 바른 그런 카페는 아닌데 일단 원두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 깔끔한 분위기에 조금은 소박해 보이는 장비들이 더 매력이 있었어요. 그라인더도 잘 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플랫버 타입의 메저 같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카페를 가볼 때 무조건 머신이 좋아야 뭐 장비에 돈을 발라야 커피가 맛있다. 저는 이런 쪽보다는 그 재료, 원두의 중요성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실제로 바를 보면 깔끔하고 뭐 장비가 화려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심플한 분위기에 단촐해 보이는 이런 주력할 수 있는 메뉴들 이런 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비용에 어떤 개성적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커피 맛 자체는 에스프레소에 설탕이 넣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설탕을 이 스푼으로 많이 저어서 먹으면 더 달큰하게 먹을 수 있고 젓지 않고 먹어도 물론 그 매력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미한 맛과 전체적으로 많이 쓰지 않고 균형감 있는 맛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딱 먹어봐도 싸구려 커피에 나는 그냥 싸구려 쓴 커피의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크리미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커피라고 느껴질 만큼 저는 맛있었어요. 물론 한 두세 모금 먹고 후딱 나왔죠. 뭐 그런 데서 이제 죽치고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서서 진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이제 좀 나들이 삼아 한 잔 먹는 그런 개념인데, 물론 조금 더 분위기를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바 문화다 보니까 앉아서 천천히 먹기보단 간단하게 훌쩍 먹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집은 이제 에그타르트를 준비해서 에스프레소랑 에그타르트를 이제 먹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제가 뭐 디저트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커피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쏘리라고 하는 문구와 이런 스티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좀 느낌이 좋았고, 이 집이 이 쏘리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문구를 붙여놨어요, 앞에. 저희 매장에는 의자가 없어서 쏘리합니다. 저희 매장에는 아메리카노가 없어서 쏘리합니다. 저희는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제공해서 쏘리합니다. 저희 타르트와 에스프레소가 원조입니다. 쏘리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트루비아라고 써갖고, 쏘리 에스프레소 바는 포르투갈 델타 커피와 포르투갈 3대 베이커리 브랜드인 뉴트루비아의 오리지널 타르트와 베이커리를 포르투갈 오븐인 람발루스로 베이킹하여 제공한 에스프레소 바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촐하게. 전 이런 것도 좋았어요. 뭐 기본적인 거를 짧고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으면서도 너저분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뭐랄까 심플함, 오히려 이렇게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어떤 포장하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기보단 심플함 이 자체와 또 이 적절한 가격대, 그리고 기존에 많이 하지 않는 이런 에스프레소 바 문화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성적인 에스프레소 바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물론 커피 전문점처럼 많아지길 바라진 않아요. 모든 게 너무 희소해져 버리면 그 매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에스프레소 바들이 있고, 또 개성적인 에스프레소를 팔므로써 커피의 좀 개성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의 이제 커피를 골라 먹는 재미적인 측면에서 저는 또 하나의 소비자의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델타 커피를 이 위키로 한번 찾아보시면 영어로 쳐도 나옵니다. 영어로 치면 포르투갈 이 알렌테오 campo 마요르의 본사를 두고 있대요. 그래서 포르투갈 커피 로스팅 및 커피 포장 회사로 알려져 있고, 1961년도에 설립돼서 이베리아 반도의 최고 시장 리더 중 하나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델타 커피를 뭐 사실 옛날에 먹어본 기억도 없고, 이번에 쏘리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처음 먹어본 거고요. 사실 포르투갈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어. 근데 일단 제가 들은 풍월로는 이 델타 커피라고 하는 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었다가 지금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기록들이 잘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델타 커피 코리아? 델타 커피 코리아. 최근 기사들이 있나 좀 볼게요. 다 2000년대만 있고 없네요. 지금 없는디? 이 국내에 이 델타 커피라고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 쏘리 에스프레소에서 어떻게 이 델타 커피를 구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구하는 건가? 안 얘기해 주려나? 실제로 카페에서 이 델타 커피 원두도 판매를 하는데 제가 따로 사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카페인 것 같아요. 델타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커피 자체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뭐 시장 점유율이 37%의 사회적 기업이고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혼합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원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이 종류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골드 커피 원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리미엄 델타 커피 60가지 원두, 델타사의 골드 커피.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있나? 있나? 없네.
따로 이게 국내 수입 업체 소개가 나와 있진 않고 원산지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델타 커피에 대한 자료가 잘 없네요. 구글링을 해도 그닥 노출되는 자료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이게 영어로 들어가야 되나? 델타 커피가 캡슐도 들어와 있네요. 우리나라에.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델타 커피를 단순히 치면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블로그 정도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밖에 없는데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 좀 찾아보고 싶은데 노출되는 게 없네요. 그냥 제가 이 카페를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일단 저는 제 취향이 좀 잘 맞았어요. 이 카페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기를 방문했었던 거고 실제로 커피 맛도 좋습니다. 네. 원두 자체가 기본이 돼서 그런 건지 장비와 이런 거를 떠나서 커피 맛 자체가 매우 좋았고 일단 저는 크리미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진하고 쓴 커피라는 인식이 상당히 센데 실제로 잘 내린 그 에스프레소는 그 초콜릿한 맛들 실제로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 느낌의 어떤 그 경계 그리고 이제 크리미한 느낌들이 카카오 닙스나 이제 카카오 향들 같은 게 잘 나서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자체만 먹어도. 근데 여기에 설탕까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밀크 초콜릿 먹는 듯한 느낌들이 실제로 나는데 여기서 먹을 때 약간 초콜릿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저는 상당히 좋았죠. 물론 처음에 쌉싸름한 맛과 함께 이제 그 약간 산미가 돌았는데 전체적으로 입에서 이제 그 크리미한 느낌이 잘 느껴졌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초콜릿 느낌이 나진 않았는데 이제 먹고 나서 이 쌉싸름한 느낌과 함께 이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가 이 초콜릿 계열의 느낌도 살짝 났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인 느낌은 크리미한 느낌과 이제 단맛들 그런 게 더 좋았는데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저도 시간을 들여서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들어서 이런 에스프레소 바들이 조금씩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에스프레소 바가 잘 없는 데도 있는데, 이제 에스프레소 바 문화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렇게 구경해본 이제 에스프레소 바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럴싸한 인테리어랑 또 이제 멋진 장비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에스프레소 바의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무난한 가격대에 또 맛있는 커피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바 문화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뉴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많지 않은 이런 깔끔한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에스프레소 바를 하나씩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좀 이색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가격이 싸서 좋았고 커피 한 잔을 1,500원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다녀온 소리 에스프레소 바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덧 한 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오늘 끝나면 일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주죠. 네, 또 기운 내서 새로운 한 주 또 열심히 달려가고 또 돈도 열심히 벌고 또 좋은 추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